그런데요, 말은 좋습니다. 근데 소박에서 제가 전체 사회를 봤습니다만 사실 소박의 그 열기를 보고 집에 오는 동안 내내 우울했습니다. 현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은 제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회적 정책이 이런 거야, 민주적 가치는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저는 교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뽐납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옳은 얘기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종입니다. 존경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강연도 좀 요청도 있고 하면 나름대로 한 20만 원도 받아요. 폼도 나고요.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서 열광했던, 제가 사회를 보면서 멋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소위 국제기구나 아니면 대기업체, 소위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 사회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미래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날 4,600명, 4,7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봉급을 봤더니 200만 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쓴 거예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직원 34살 월 수입 200만 원. 중견 시민사회단체 직원 32살 월 수입 205만 원. 뉴딜 일자리 사회혁신 청년 활동가, 말은 이쁘지만 월 수입 180만 원. 성수밸리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혁신밸리라고 얘기하지만 성수밸리에서 영어도 잘하고 하는 친구 월 수입 160만 원.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이상은 창대해야 돼. 우리의 현실은 상당히 우울하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몇 사람들의 증언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강동구의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중간지원조직, 연합조직의 리더나 중간 간부들은 대체로 사회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미션에 대한 열정, 조직에 대한 헌신, 사람과 일을 대하는 품성이 활동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우고 자랐으나 요즘의 젊은 사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의 운동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들에게 열정, 헌신, 품성은 촌스러운 구시대적 유물로 받아지거나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듯하다.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젊은 층과 소위 우리들 그동안에 사회혁신, 사회운동 뭐 이런 것들의 중심이 서왔던 사람들과의 어법, 감정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만 원 함정, 160만 원, 170만 원을 주고 열정, 헌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유지 가능할까?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왜 이러죠? 제발 그 국제 심포지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강사료로 좀 애들 봉급이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 엄청난 행사에 와가지고 그 열정 속에 있으면서 미래의 꿈을 먹고 있는 젊은이들의 봉급은 200만 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200만 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조차도 별로 못 꾸고 있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는가 했더니 현실 생활의 어려움으로 많은 활동가들은 결국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데 상근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중간 지원 조직의 봉급은 딱 10급 공무원의 봉급에 연동시켜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봉급을 더 가져가려니까 과도하게 정규 시간 외에 다른 프로젝트를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일해야 되는 과도한 노동과 보상받지 않는 형태,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존경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니 존경심도 사라져가고 있는, 어찌 본다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로 변하게 되고
이것만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행정들은 점점 확대돼 나가는 과정. 과연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 나라에. 라고 문제를 제기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적 경제 중요 영역의 정책의 전달 체계를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갔더니 보면 자활기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 자활이 하나 있고 광역 자활이 있고 기초 자활이 있죠.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있고 광역의 통합 지원 기관이 있고 기초 차원에서 각종 조례에 의해서 성동 무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송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방에 되고 있고 마을 기업은 또 어떻게 되냐 했더니 행정안전부가 17개 광역의 지원 기관을 시청해서 해서 소위 거기다 돈이 전달되도록 하고 기초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과 관련된 이런 지원기관들을 지정하고 있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딘가에 중간 지원 조직의 상근자로 사회적 기업 우리들의 사회활동가들은 점점 더 상근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봉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래서 성동구의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걸로 나라 전체가 꽉 차버렸어요. 각 정부의 각 지자체, 각 부처마다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더 확대시키겠다고 난리예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2014년 이후 지역에서 대단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시재생산업, 지역사회 혁신계획,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등등등 무진장 많은 사업들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몇 명이에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은 얼마 안 되고 있고 그들은 모임을 옛날에 한 두세 개만 하면 될 걸 모든 모임에 들어가 있느냐고 힘들었고 상근자는 그때마다 영수증 챙겨가지고 영수증 붙이느냐고 힘들어지고 있고 외려 차분히 주민조직이 형성되기 더 어려운 이런 현상도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경기도의 한 중간 지원 조직의 상근자는 이렇게 해요.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을 아무리 해봐야 여기 쭉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2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기관에서는 별도의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받거나 자체 수익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존에 위탁받은 업무 외에 딴 거를 더 위탁받아야지만 임금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해지고 근무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서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양천구의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1년마다 재연장 신사를 받는데 이게 매년마다 불안에 떨어야 된다. 예산도 매월 교부받거나 분기별로 교부받고 정산보고서나 사업실적보고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득이나 부족한 인원에 이런 복잡한 서류 작업이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마다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피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아마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법과 지금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들의 생활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가 했더니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임금들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200만 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 지친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좀 더 가면 더 이상 생활이 안 되니까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가고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19공무원 체계로 편입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과도한 노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고 이 사회는 사회혁신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 미안한 일이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미안한 일이죠. 이 근본적으로 미안한 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풀어가고 우리가 직면한 각종의 환경, 노동, 배제, 사회적인 핍박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최소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는가예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우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제 조직이에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상품을 주던 뭘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유한 사업을 통한 시장에서의 수입, 스스로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대체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사람이 무슨 거지입니까? 왜 구걸하고 다녀요?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 내 서비스는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내 서비스의 탁월성을 제시해 줘야지만 되는 것인데 마치 사회적 경제는 사회가 알아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거야말로 사회적 경제의 가장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첫째는 고유의 자신의 경쟁력을 올려야 됩니다. 둘째는 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약에 장애인들을 데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제품이라도 만드는 조직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장애인들 제품이기 때문에 질이 나쁘다. 이런 손가락질은 안 받도록 의진장 노력해서 최대한 질을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전 세계는 그런 조직들은 꽉 차 있어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질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가지고 얼마나 중간중간 힘들 게 많겠어요. 우리 이 안에 보면 경욱이 장애인 시설에 있는 우리 김경욱이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니 그 휴게실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일반 노동자보다 더 많은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사회적 경제는 특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업보다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가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사회적 가치 비용을 아무리 자기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들 가능하겠어요. 무슨 사회적 경제의 기업가들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가능한 선의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봉사, 기부, 아까 얘기한 참여입니다. 사회적 참여가 존재하지 않는데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큽니까? 즉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참여를 조직해서 여기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면 정부가 공공구매를 통하든 뭐하든 간에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원들이 가장 앞에 가 있고 두 번째가 자기 개인 노력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소위 사회적 선의를 조직하는 겁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이 자유로운 조합원제도 제2원칙이 뭐죠? 소위 말하는 민주적 운영이죠. 제3원칙이 경제적 참여입니다. 경제적 참여란 용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상당 부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말만 하려고 그래요. 말만. 돈을 안 내고. 그래서 돈 안 내는 사람들 돈 안 내고 말만 나 돈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상당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 수입의 원칙은 첫 번째는 자신 스스로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의 전제 위에서 사회적 선의를 조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정부도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의 수입의 원칙인데 이것을 잘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조금 넘어가죠. 협동조합의 사례를 본다면 대체 협동조합이 왜 경쟁력이 없습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협동조합의 장점은 이건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때 그 조직의 경쟁력이 끌어올려진다는 것들은 얼마든지 경제학적, 경영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마치 사람을 옥죄해야지만 경쟁력이 커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은 결합자본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비를 같이 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공동구매를 한다면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의료생협이고 같은 직장을 만든다면 바로 노동자 협동조합인 것이죠. 그러는 출자금을 내야 되죠. 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사업된 소위 돈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사람답게 대하면 얼마나 신나게 일을 잘합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 커다랗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왜 무시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연구 결과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제공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 더 혁신적이며 협동조합이 불황에 강하며 협동조합의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으며 협동조합의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가 더 높으며 따라서 협동조합이 임금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공 가능해요. 협동조합은 경쟁력 있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과 협동을 통해서도 소위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죠. 시장 거래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이 속에서 같이 공동의 번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협동조합 협동 아니면 저 협동의 제7원칙인 지역사회 관여가 갖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입니다. 삼성이나 LG나 SK가 하나하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그룹이라는 형태로 하나서 모여서 전체 시너지를 내는 것과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르죠? 경제학적으로는 같은 언어입니다. 거기다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이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첫 번째 협동조합이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경쟁력적 기초. 두 번째 협동조합이 주변에 같은 가치를 가진 조직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나오게 되는 경쟁력. 이것들은 어찌 본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엄청난 경쟁력적 기반인데 우리들은 그 기반들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뭘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규모도 키워야겠고 역차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죠. 그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협동조합으로 얘기한다면 뭐냐 했더니 우리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규모 키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4대 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1조 한 1,500억 정도로 이마트의 7% 수준이죠. 이것이 좋다면 당연히 키워야 되죠.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키워 나가야 돼요. 이 성공의 레거시, 즉 성공의 신화를 자꾸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는 언제나 담론 수준으로 끝날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건 경쟁력 강화의 가장 기반에 뭐가 있는가 했더니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협동조합 7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긴 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러한 가치체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7강, 6강 정도의 협동조합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특유의 사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동류의 같은 이념을 가진 같은 가치체계를 가진 조직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적 경제 쪽이 민주적이지 않고 사회적 경제 쪽이 서로 분열하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백투더 베이직은 원래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 남들과 협력해 나가는 걸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그 속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죠. 세 번째, 역차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마치 경쟁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들. 왜? 일반 자본주의에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누차 강조한 건 사회적 경제란 뭐냐 했더니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 감정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경제행위라면 당연히 이러한 경제행위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남들이 역차별을 하니까 남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복잡한 사회적 가치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자꾸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니까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즉 계측해야 된다. 계측하지 않으면 뭐 설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굉장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일부 경영학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가진 농단하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농단이란 맹자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줄 옆으로 새네 오늘 왜 이러지? 맹자의 농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한 날 어떤 사람이 시장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봤더니 별 볼 일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당 위에 올라가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보고 나서 즉 그 안에서 뭔가 중간중간 이문이 뜯어먹을 것, 소위 말하면 거강꾼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이었죠. 여기서 저기 물건 가니까 여기 좀 사기쳐서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농단이에요. 농단이라는 건 높이 있는 단이거든요. 그게 맹자에 나오는 농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뭐 위에서 바라봐서 남들보다 더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바라봐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 그걸 농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SROI, GLS라든가 이런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업에서 열심히 이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 평가는 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의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치 평가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치 평가가 어려워서 뭐 좀 이용하려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언제 가치 평가를 하겠어요. 그거 평가하다 보면 장사를 못 하게. 따라서 가치 평가의 중요함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남들에게 얘기해주고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확인시키고 그리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미래를 향해서 하나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가치평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됩니다.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즉 백투더 베이직은 딴 게 아니라 앞에부터 하면 일단 열심히 해서 우리 경쟁력 키워야 된다. 규모를 키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시켜야 되죠. 경쟁력의 가장 기본은 이상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는 겁니다. 즉 사람을 중시하는 전략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한번 확대시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점점 확산시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역차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네 번째는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조직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한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다 수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가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협동조합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이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6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같이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비판은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예요. 그 수없이 많은 28만 명, 전체 조합은 한 30만 명 중에서 조합비 내고 있는 사람이 한 28만 명,
한 26만 명 되나요? 26, 7만 명 되겠죠. 그리고 어떤 책임 출자자가 한 4, 5만 명, 1인당 한 200만 원 가까이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령 베어베타, 제가 좋아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저희 그 발달장애인의 회사입니다만, 발달장애인 한 260명 고용시키고 있습니다. 잘하잖아요. 260명 고용시킨 전 세계 내가 보면 최대 발달장애인 작업장입니다. 회사예요. 발달장애인이 기본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베어베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바로 back to the basic,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붕 떠서 거대한 미래의 담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계속 운동이 유지되어 나가려면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그것에서 하나하나 결과물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있다면 뭐냐 했더니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 제도도 법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다. 일상의 실천이다. 사회적 경제를 믿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일상의 실천이다. 이거 외에 저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사회적 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사람을 믿고 가는 조직입니다. 일단 사람을 믿고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해서 그것이 성공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돈이 들어간다고 성공할 리가 없어요. 조그만 사회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사람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 실적을 하나하나 쌓아가지 않는 한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앞으로 유연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 가서 맨 마지막에 뭐 할 거냐?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사회적 경제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대체 GDP의 얼마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차지할 때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공동체가 불화할 수 있는지. 사회적 경제가 발전했다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그런 스페인 성공 사례가 있을지언정 과연 그 나라 전체가 공동체가 유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란 조그만 틀 안에 너무나 많은 걸 집어넣다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상의 조그만 실천들을 통해서 좀 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경제 조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는 이 행위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담론으로 얘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한번 제시해 봤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당신들은 왜 사회적 경제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사회적 경제를 하는 걸 시민행동의 장소로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스스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적 참여가 작동되는 원리는 지방자치 공동체적 규율, 사람의 인성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몇 개를 만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정치 권력의 획득을 통하고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상생활의 조그만 운동으로 축소하고 자기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이건 굉장히 강력한 이론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약자의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약자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도 경제인데 시장 경쟁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되죠. 시장 규모가 큰 것은 거대 재벌 기업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 외의 곳은 민초들의 과다 경쟁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당신들은
그 민초들의 치열함보다 더욱 치열해질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게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체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이란 무엇이냐 얘기죠. 제 눈에는 사회적 기업의 반대말은 악덕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을 막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민초기업들입니다. 여기 시장 바닥에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할머니들 다 취약계층이에요. 김밥 천국에서 24시간 노동하고 있는 아줌마들, 그 자영업자들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해외에 무슨 파견이나 해외에 무슨 여행이나 사회적 기업 외국 시찰단 운운하는 걸로 못 가고 있을까요? 대체 사회적 기업이란 이 훈장을 하나씩 달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무엇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길래 저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더덕을 깎고 그리고 도라지를 깎고 그리고 24시간 저 김밥 천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아줌마들보다 무슨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길래 저들은 칭송받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고 정당성을 가지고 외국에도 가끔 가다가 해외 시찰도 다니고 무슨 회의가 하면 마치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현상 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되새겨야 때가 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참여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참여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약자들의 생존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운동에 우리가 열심인 이유는 그것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것이 경제적 활동인 점인 면에서 경제적 부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위 민주적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훈련 장소로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참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도 주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사회적 경제란 제가 정리하기엔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의 실천 장소이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확대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즉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경제 이외의 다른 대안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는 기존의 시장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의 함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예요. 이것이 점으로 존재하는 걸 어떻게 선으로 가져가고 면으로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하다못해 GDP의 10%라도 차지할 수 있는 거대한 소위 사회적 경제의 거점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자부심도 느끼며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개인의 삶을 엮어갈까 가꾸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논제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Back to the basic입니다. 사람을 믿고 일상의 실천 장소 속에 참여를 독려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해나가는 주변에 좋은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또 해결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성공 사례로서의 아이쿱의 지금 전략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다음 주 이후에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이 됐나요? 10분이 됐나요?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가만 있어봐. 꺼야 되는데 공유중지. 이래서 됩니다만 다들 배도 고프고 졸려오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몇 사람 질문이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좀 쉬었으면 합니다.